자,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진 못했지만 네. 올 한 해 어떻게 괜찮았어요, 류종은 기자는? 뭐 열심히 살았죠. 네. 열심히 살았다. 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좀 평가를 잘 해주세요. 여기서 연봉 협상하십니까? 네. 좀 많이 올려주세요, 좀. 예, 지금 유지도 쉽지 않다. 어렵죠. 자, 그러면 뭐 미국 지수 살짝 보고 좀 넘어갈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표 띄워주시면은 지난 이제 금요일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1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3, S&P 500도 1.09%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오르면서 이제 금요일은 다행스럽게도 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저희가 이제 그때 FOMC 결과가 나오고 좀 안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그래도 금요일은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네. M7 대부분이 괜찮았고요. 뭐 테슬라는 뭐 좀 안 좋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0.10% 조금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1.88, 엔비디아도 3.08 이렇게 뭐 대부분이 좀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 안도 랠리를 좀 펼친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11월 이제 PC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을 하면서 이건 나쁘지 않다. 뭐 7월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물가 흐름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이제 그친 것으로 확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조금 희망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횡보를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주간 기준이에요? 주간이에요? 네.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건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이고요. 이건 이제 주간 기준으로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도 2.39%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1.12가 빠졌고 테슬라가 3.48%가 빠졌습니다. 애플만 2.56% 올랐고요. 팔란티어 여기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팔란티어 좀 좋잖아요. 네. 팔란티어는 괜찮았지만 이제 나머지 종목들 M7 대부분이 이제 애플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저게 이제 보통 면적이죠. 면적이 시총. 그렇죠. 면적이 네. 시총이고 여기 이제 색깔의 진함에 따라서 보면 네. 여기 많이 빠질수록 완전 빨갛게, 많이 오를수록 밝은 녹색 이렇게 맞습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걸 보면서 산타랠리가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산타랠리가 쉽진 않지 않겠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진짜로 산타가 와서 선물을 뿌려준다면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는 이제 좀 최근에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11월 달 이후부터 이제 12월까지 조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던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슬슬 조금 누적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주간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상황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제 밤새 이제 좀 많이 뜨겁게 달궜던 내용인데요. 정영진 회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정용진. 네, 정영진님은 여기 계시고요. 영진님은 여기 계시고요. 네, 영진님이 이제 다녀왔거든요. 네. 이제 정영진 이제 신세그룹 회장이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한번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인천공항 귀국 현장입니다. 귀국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면서 만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긴 만났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화기애애하게 지금 이제 좀 환담을 나눴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은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만남 자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주선을 했고 이제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래도 만나긴 만났다고 하고요. 네. 주요 나눴던 내용은 이제 정치, 경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은 뭐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0몇 분 사이에 뭐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긴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통 뭐 축하드립니다. 네.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상황도 좀 물어봤겠죠.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이게 뭐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고 그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예. 식으로 펼칠지 뭐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재계 주요 인사들 가운데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만난 처음입니다. 사람이. 처음이고 왜? 어쩌면은 취임식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용진이었지? 뭐 장남과의 그런 이제 인연?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럼 장남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난 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미국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수입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을지는 사실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성공했던 사업들을 국내로 비즈니스로 많이 가져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를 제외하면은 딱히 성공했던 게 잘 기억에 그렇죠. 남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뭐 비즈니스맨들끼리 만나서 할 이야기고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통령의 당선인으로서 만났을 때는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나눴지 않을까. 혹은 이제 또 혼자 나갔잖아요. 처음으로 나갔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뭐 미션 아닌 미션들을 받고 나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만나고 왔다고 하거든요. 네. 네, 만나서 이제 뭐 두 사람에 대한 되게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SNS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란과 이제 또 50대 경영인, 50대 CEO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진 회장도 요즘 SNS 하나 옛날에 한참 하다가 지금 못 합니다. 네, 금지됐죠. 그렇죠. 어머님이 금지당했죠. 하지 말라 그래서. 네, 엄마가 하지 말래. 다시 하면 큰일 날걸요, 아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일단은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금은 그 X의 사업 방향, 네. X의 이제 X가 지금 예전에 트위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눴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에서 좀 큰 역할을 할 거다. 어떤 걸 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정부 효율 도지라고 하죠. 네네. 공동 수장인데 이게 정식 부처가 아니에요. 정식 부처가 아니고 약간 임시 부처 같은 성격이다 네네. 보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뭐 하원 의장을 뭐 추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지금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향후 4년 동안은 정치적으로 어떤 좀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양쪽이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는 조금은 뭐 미궁이지만 굉장히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이 해외에 갈 때는 뭔가 국내 정치, 그러니까 행정부와 모종의 뭔가 얘기가 있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은 그런 미션들을 갖고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민간 뭐 외교 사절단이라고 말을 예,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제 뭐 그 한진그룹의 전 이제 조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역할을 굉장히 네. 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영 전 회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병철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기서 여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계엄 사태도 있었지만 네. 사실상 미국이랑 접촉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정부 대 정부가 잘 풀지 못하면 민간에서라도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미션을 받고 갔을 텐데 아까도 뭐 정프로님이 말씀하셨지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했겠냐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미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튼 워낙 뭐 트럼프 만나는 일이 지금 현재는 이제 뉴스가 될 만한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제가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예정일이 1월 20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취임식에 대한 초청장을 아직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에는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리가 지금 약간 좀 위태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누군가 좀 참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청장도 받지를 못했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총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취임식은 외부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국가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다 만다라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굉장히 좀 많이 잃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뭐 캐나다 총리라든지 일본 이시바 총리라든지 전 세계 모든 지금 국가의 지도부들이 다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네. 취임식에 어떻게라도 뭐 한번 옷깃이라도 한번 스쳐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외교부 쪽에서는 조태열 이제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대면 협의를 좀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김홍균 1차관이 지금 방미를 좀 방미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기는 한데 김홍균 1차관이 이제 그 22일이었죠. 현지 시간 22일에 워싱턴 DC 인근의 댈러스 국제공항 입국을 하면서 특파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은 없다.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지금 다 설명을 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되게 말을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 좀 힘들 것 같고 외부가 아니죠. 측근들을 통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트럼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 차관이 이날부터 이제 24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면서요. 이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여러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네, 최대한 좀 이렇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오해를 불식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내 자체에서 나타난 그런 사태보다도 이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지 소통 창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청구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뭐 소통 창구라도 지금 어쨌든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라도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지 않겠냐, 교통 정리를 조금 하고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방미의 또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그 계엄 사태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건 뭐 다들 좀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한미 연합에 대한 뭐 동맹에 대한 네. 뭐 의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 굉장히 좀 균열이 좀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다시 잘 좀 복원하는 게 또 우리 정부 이 미션이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지난주 내내 저희가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봤던 게 사실은 환율이었습니다. 네. 아,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50원을 넘었다가 이제 네. 금요일에 결국에는 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겠죠. 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1,450원 밑으로 지금 낮춰놓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보니까 1,444.57원이라고 지금 나타나더라고요. 44.57. 네,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IMF 1956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네. 이제 이때가 이제 러우 전쟁 그리고 지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세 번째로 지금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러우 전쟁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 잘 보면 그 높이 치솟 쓴 거 칼로 싹 잘라내도 네. 전체적으로 맨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선은 이어지네, 그죠? 네. 계속 상승이네. 우리 돈 가치가 계속 떨어졌네. 이게 달러 원화 대비. 가치 절하라기보다는 네. 달러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예. 전문가들이 지금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 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는 더욱더 강해질 거다. 네. 지금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금리 기조로 갈 것이고 미국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을 텐데 네. 왜 그렇게 계속 강달러가 될 거냐고 봤을 때는 일단은 투자처가 미국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론과 맞지 않게 지금 그렇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많이들 현대차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는 달러가 높을수록 그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수출 기업들도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대기업이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일단은 원료를 가져올 때 비싸지죠. 이익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쪽 네, 비싸게 네, 사오니까요.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비싸게 사온 거를 비싸게 사줄 거냐? 아니란 말이죠. 싸게 살려고 그들은 항상 노력을 하고 똑같이 받더라도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대기업들도 마냥 좋지는 않아요, 사실.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유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거나 뭐 아니면 석유를 팔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자체에 지금 달러가 높아지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집니다. 네. 네. 원자재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보도들이 약속한 듯이 주말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달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 상승할 때 미치는 영향 정리한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가 0.3%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7% 지금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민간 소비도 0.4% 줄 수가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도 1% 내외로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투자를 사실상 철회를 한 것들도 많고요. 원점으로 돌린 것도 많고 원점으로 돌렸다라는 거는 이제 원래 11월 정도 되면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진짜로 투자를 철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미 우리가 보도를 못하고 있지만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네.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간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이 무너지면은 위에서도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보통은 4에서 5%. 네.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 정도까지 뛰게 되면 환차손이 많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일부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최대 20%까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3%에서 4%까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말하기로는 환율이 10% 오를 경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포인트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만약에 이렇게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들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기업 중에서 돈을 잘 버는 데 말고 아직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다든지 대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SK온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결국에는 대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또 대출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외 공장 지을 때 현금으로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현금 플러스 미국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짓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갚을 때 달러로 갚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오를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성의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했습니다. LG 네. 엔솔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준다고 나왔었는데 잠시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못 찾겠는데 네. 지금 3분기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환율이 10% 오르면 세전 이익이 2,388억 원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어디가요? 이야기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엔솔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표시 외화 부채가 6조 8,28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실적이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원 오를 때마다 2천 몇백억? 10%.
10% 그러면 한 130원 정도였겠죠. 이때 당시에 달러가 10% 오를 때. 네. 아, 지금 근데 여기는 보시면 예를 제가 말씀드렸죠. 130원 오를 때 2,388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100원 오르면 3,600억 원 줍니다. 대한항공도 3,300억 원 줄고요. 리스 비용하고 부채하고 다 합쳐서 유류비랑 네. 다 네네 합쳐서. 유류비까지 합쳐서.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3분기 기준이 네. 1,315원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을 지금 1,350원으로 잡고 대부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쵸. 지금 1,500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존보다 150원을 올려서 지금 내년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 예를 들자면요. 네. 5천억 원 감익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뭐 지금 여기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한 4천억 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마냥 뭐 수출 단가가 높아지니까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도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유류비 가져가지 않나? 더. 유류비를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유류비 저 항공사에서 결제할 때 소비자한테요. 네, 유리할증료가 올라가죠. 기름값 비쌀 때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더 많이 갖고 가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로 결제할 때야 뭐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또 대한항공 같은 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달러로 많이 결제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손해가 커지나? 그걸 다 포함한 게 그 정도라고요? 포함한 게 10원당 335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가져올 때 일단은 그 리스 비용이 굉장합니다. 뭐 그건 그렇죠. 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리스 이율도 높고요. 항공기 대부분을 지금 리스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들 대부분 팔았어요. 팔고 다시 그거를 재리스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현금 이제 나가는 게 네. 많아지고 대한항공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합치는 게 1+1이 2가 될지 이 부분은 뭐 다들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고 제가 요거는 몇 뭐 번 약간 말씀드렸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항상 이제 우리가 물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내수 침체. 주말에 제가 뭐 쭉 봤거든요. 저 몇 군데 백화점 그다음에 저 시장 뭐 이렇게 봤는데 진짜 물론 뭐 제가 갔던 곳이 특별히 더 그랬을 수는 있는데 백화점에 사람이 엄청 많던데. 엄청 많죠. 그리고 네. 그냥 이 스트리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그냥 일반 가게들 진짜 여기는 없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양극화가 심해진다 했는데 난 백화점도 그래 장사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네. 백화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백화점 많은데 그게 실적 한번 뽑아봐야겠지만 그들이 놀러 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건지 사진 그럴 수도 찍고 있다. 아니면 사진 밥만 먹- 먹고 가는 건지 음. 특히나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으러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 6층 가면 크리스마스 뭐 타운처럼 만들어놨는데 아. 또 인스타 이제 그램에 올리는 사진용 핫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많기 때문에 추워서 그런가? 네, 실적은 백화점 실적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이 진짜 많이 차지합니다. 명품 매출이 거의 한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백화점 실적이 좀 나눠지거든요. 이건 약간 좀 제가 그러면 오해했나 보다. 그죠? 뭐 오해라기보다는 뭐 지금 그나마 이제 거기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상황이고 이주호 기자는 명동을 자주 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많이 썰렁해졌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가시면 이제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예전보다 소비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보조금을 두고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이 네.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삼성전자까지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결국에 마지막에 막차를 탄 거죠. 그러면서 네. 조금은 어쨌든 위기 상황을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AMPC는 유지가 되지만 네.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이 줄면서 전기차 판매가 줄면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관세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상계 관세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 20일이었죠. 현지 시간 20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이제 47억 4,5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의 이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이제 R&D 시설을 지금 지을 예정이고요. 또 근처에 있는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리면서 미국 네.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뭐 항공 우주, 방위, 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게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달에 이미 이제 반도체 칩셋이라고 하죠. 네.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어쨌든 64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못 받을 걸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엔 받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였죠. 19일에 인디애나주에 지금 세울 예정인 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 5,800만 달러를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기업이 다 확보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더라도 당분간은 어쨌든 많이 힘들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게 TSMC 독점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응을 해줄 만한 그런 견제 그룹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K반도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네.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배터리 인텔이겠죠? 인텔도 있죠. 네. 당연히 인텔은 당연한 거죠. 네. 인텔 같은 경우에 당연한 거고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냥 네. 안 좋았고 이제 당연히 트럼프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텔을 비롯해서 뭐 당연히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키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사실은 수요를 대응하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K 반도체를 조금 키워줄 가능성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좀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이번에 보조금 확정되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순풍을 탈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배터리는 점점 안 좋습니다, 진짜. 제가 배터리 이야기 할 때마다 요즘 요거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배터리 소재 수입국 비중을 봤을 때 한국산 소재가 1등입니다. 몰랐죠? 네. 한번 좀 표 띄워주세요. 표를 띄워주시면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소재 수입에서 1등이었고요. 일본이 2등이었고 사실 한국은 상위권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산 소재가 1등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좀 부과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든 정부 때 어쨌든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좀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은 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나소닉에 들어가는 그 수입량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배터리 공급량 자체도 많이 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테이블하게 계속 가고 있는 건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입은 곳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관세를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역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무역협회에서 지금 분석한 자료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이제 미국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반도체는 조금 숨통이 트였고 네. 반면에 배터리 쪽은 보조금도 줄고 관세 우려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로이터에서 제목 나온 좀 짧게 좀 잘 정리 좀 해라.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아이 제목 봐봐 이거 헷갈리잖아요. 보조금 확장에 숨통 트인 반도체 보조금 줄고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계시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네. 너무 길어 지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많이 바뀌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차기 행정부 준비팀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포착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또 한 얘기 하니까 네. 조금 내 마음이 좀 아프네. 한 미안합니다. 한 소리 했어요. 한 소리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 워낙 또 우리 류종훈 기자는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할 때 뭐 좀 많이 필요합니까? 단백질이죠. 무조건. 단백질 필요해요? 네. 그럼 랩노시 야. 단백질 5가지 종류 프로틴이죠. 프로틴. 네. 정프로도 사랑하는 프로틴. 네.
랩노시. 이게 이제 사실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요거 네. 맛이 5가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먹어보면 좋은 게 특히나 지금 정프로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요게 초코 맛 있잖아요. 초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저희가 프로틴 타서 먹을 때 보면 초코 맛이라도 약간 비릿한 게 있거든요. 맞아. 네. 단백질 비려죠. 네. 맞아요. 근데 얘 먹어보면 하나도 안 비려요. 아 깔끔합니까? 네, 저 그거 되게 자주 먹습니다. 아 그거 먹고 이렇게 지금 몸 만든 한번 거죠? 보실래요? 네. 자 이게 뭐 운동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죠. 랩노시로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아, 편의점에서도 팔고 하는데 하여튼 쿠키앤크림, 메론, 카카오, 바나나, 라떼 이런 맛들이 있고요. 네. 요거를 가격이 얼마죠? 엄청 쌉니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자, 12개에 29,600원. 개당 2,400원. 저 주문해야겠습니다. 만약에 48개 사시잖아요. 네. 개당 2,000원인데 개당 2,000원. 이게 왜냐면 편의점에서 3,300원이에요. 아니 팔아요 이거는. 되게 비싸요. 이거 가면은 맞아요. 제가 자주 가는데 원 플러스 원 많이 팔거든요. 네. 얘는 원 플러스 원은 안 해요. 안 해 얘는. 비싼 애예요. 연플러스 저도 원도 큰맘 안 먹고 하고. 사 먹는데. 야. 네. 가끔 이제 헬스장에서도 이제 요 갖다 놓고 파는 데들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단백질이 이게 많이 들었어요. 27g. 27g이라고 단백질이. 저게 계란 한 4개인가 5개 정도. 아 그래요? 계란 될 27g이? 네. 아. 엄청 아니, 그럼 전 무엇보다도 네. 아니 3,3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거 2,000원에 사 먹을 수 있으면 2,000원에 먹어야지. 초이득이죠. 여기 사놓고 이렇게 딱 쟁여뒀다가 네. 아침 나가실 때 하나씩 드시면 되니까. 네. 물론 뭐 계란 매일 뭐 5개씩 먹을 수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시다가 아마 삶은 계란 5개씩 드시다가 나중에 뭐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그 가스 나오면 그거 진짜 아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쉽게 갑시다. 네. 랩노시 지금 랩노시. 저희가 매우 파격적 가격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단백질 저희가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뭐 사랑이죠 사실 단백질이. 사랑. 네. 단백질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류종훈 기자님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니구나 이번 주 안에 또 뵙겠지. 네, 서로. 조만간 또 뵙겠죠. 아, 이번 주. 아, 그러네요. 자 류종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